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넌사인의 불빛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 경계가 불분명한 세계 강을 이루었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의 타이어는 젖은 노면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음을 뱉어냈다. 한서연은 그 도시의 소음 한가운데에서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시는 빗물은 차가웠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 시간 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장면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5주년 기념 케이크를 소중하게 들고 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던 그녀.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익숙한 그의 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강민호.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그 우산 아래에는 서연이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민호는 너무나도 다정한 미소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미소는 지난 5년간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빗물에 젖어 뭉개지는 크림처럼 그녀의 5년이라는 시간도, 순진했던 믿음도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얼마나 걸었을까? 발걸음은 목적 없이 도시를 헤맸고, 흠뻑 젖은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와의 추억이 담긴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그 공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의 텅 빈 시야에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 하나가 들어왔다. 레시엘 노아르, 검은 하늘. 간판의 이름이 마치 지금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언뜻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평소의 그녀라면 감히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재즈 바였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연은 홀린 듯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금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무거운 문을 열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부드럽고 나른한 색소폰 연주가 공기를 감쌌고,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웅궁거렸다. 오래된 나무와 위스키의 향이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아늑함 속에서 빗물에 젖은 자신의 행색은 더욱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 몸을 숨기듯 앉았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칵테일을 하나 주문했다. 잠시 후 테이블에 놓인 영롱한 푸른빛의 액체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실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처 없이 바 안을 떠돌다 창가에 앉은 한 남자에게 멎었다. 그는 혼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등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 같았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는 빗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도시의 야경을 왜곡시키고 있었고, 남자의 눈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공허했다. 그에게서는 주변의 모든 소음과 불빛을 차단하는 투명한 벽이 느껴졌다. 완벽하게 고독한 섬.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도 자신처럼 외로운 걸까? 하지만 자신과 그의 고독은 근본부터 다른 종류의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것이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한 처절한 상실감이라면, 그의 것은 세월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벽과도 같았다. 권희주는 비 오는 날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빗속에 잠겨 단조로워지는 그 순간을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다. 복잡한 감정 없이 그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패턴을 무심하게 쫓는 것은 그의 몇 안 되는 휴식이었다. 오늘도 그는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 그리고 숨막히는 이사회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곳의 소음은 적당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고요함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저쪽 구석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 그의 미간이 본능적으로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극도로 경멸했다. 무시하려 했지만 어쩐지 그 소리는 젖은 솜처럼 그의 신경을 무겁게 파고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빗물에 젖어 엉망인 모습의 한 여자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처절해서 이준이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의 파편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 담긴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슬픔이 아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자의 순수한 절망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애써 눌러왔던 소름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을 치밀고 올라왔다. 결국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창피함도 주변의 시선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바로 그때 그녀의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군가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그 안의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가 시끄럽다며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품 안에서 잘 다려진 짙은 회색의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주 짧은 순간 눈물로 흐릿해진 그녀의 시야와 남자의 무감정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뒤돌아 미련 없이 발을 나갔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남자가 사라진 문과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서늘하고 맑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마치 깊은 숲속의 새벽 공기 같은, 혹은 비에 젖은 나무 같은 냄새였다. 낯선 이의 예기치 못한 친절.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세상 속으로 스며든 아주 작은 온기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대신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만난 이름 모를 남자의 향기는 그날 밤 그녀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한서연의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남긴 모든 물건들을 미련 없이 상자에 담아버렸다.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사주었던 옷들, 심지어는 그가 즐겨 쓰던 머그장까지. 상자가 하나씩 채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동시에 텅 빈 공간만큼의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메웠다. 슬픔에 잠겨있기엔 그녀의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날 밤
낯선 남자가 건넸던 서늘한 향기의 손수건은 그녀의 작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아주 작은 온정. 그것은 그녀가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던 그녀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국내 최고의 IT 기업 SI그룹이었다. 호기심에 메일을 클릭한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SI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리미엄 리조트 세레니티 아일랜드. 이 브랜딩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콘셉트 디자인을 공모하며 그녀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SI그룹은 서연 같은 무명의 디자이너에게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곳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그들의 눈에 띄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배신당한 사랑의 상처를 딛고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곧바로 답신 메일을 보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그날부터 서연은 밤낮을 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세레니티 아일랜드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평온과 치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기술은 그 교감을 돕는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공간. 그녀의 아이디어는 스케치북 위에서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과 열정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연은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여의도에 위치한 SI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건축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고요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불리길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마침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길고 육중한 테이블 양옆으로 날카로운 인상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상석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남자. 서늘하고 무심한 옆얼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냉정한 공기. 그날 밤 비에 젖은 자신에게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고 사라졌던 바로 그 남자였다. 권희준. 서류 하단에 적힌 그의 이름과 직책. SI그룹 대표이사가 그녀의 시야에 박혀들었다. 권희준 역시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다. 일주일 전 자신의 고요한 밤을 헤집어 놓았던 그 여자. 그는 잠시 스쳐가는 운명의 장난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사적인 감정은 그의 세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수많은 지원자 중 한 명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한서연 씨, 시작하시죠. 낮고 울림 있는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뒤엉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이 걸린 기회였다. 서연은 애써 권희준에게서 시선을 떼고 정면에 스크린을 향해 섰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자신이 구상한 세레니티 아일랜드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띄우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통유리창의 각도, 바람의 소리를 연주하는 대나무 숲의 배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과 효율을 중시하는 SI그룹의 임원들에게는 다소 생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독창성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권희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었다. 제시한 콘셉트의 감성적 가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우리 그룹의 수익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 디자인이 타겟으로 하는 최상위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죠?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그녀의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냉철한 비즈니스의 논리로 해부하려 했다. 서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각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고객의 재방문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때로는 수치를, 때로는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차분하게 받아쳤다.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모습 어디에서 그런 당당함이 나오는지 임원들은 조금씩 놀라는 눈치였다. 권희준은 말없이 그녀의 대답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서 그날 밤 보았던 무방비한 슬픔과는 전혀 다른 단단한 심지를 발견했다. 얕은 재능으로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길고 숨막히는 질의응답이 끝나고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권희준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어 번 두드렸다. 모두의 심장이 함께 졸아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듯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제안으로 진행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한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이성적인 남자,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따뜻한 감성을 가진 여자.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에서 다시 엮이게 되었다. 권희준 대표와 함께 일하는 것은 한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과정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모든 낙관적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권희준은 단순한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연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주로 비서를 통하거나 아주 짧고 건조한 이메일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밤을 새워 작업한 시안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핵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라는 세 마디 중 하나로 되돌아왔다. 칭찬이나 격려는 그의 어휘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았다. 서연은 마치 거대한 빙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치유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그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격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녀가 인간적인 감성을 담은 카피를 제안하면 그는 객관적 신뢰도를 저해하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일축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리조트의 핵심 공간인 메인 로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회의에서였다. 서연은 따뜻한 원목과 자연석을 주로 사용하고 천장의 일부를 개방하여 자연광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숨통이 트이는 듯한 공간을 제안했다. 방문객들이 들어서는 순간 권위적인 위압감이 아니라 온화한 환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권위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반박했다. 우리 VVIP 고객들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절대적인 특별함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경외감을 주어야 합니다. 바닥과 벽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조명은 권위를 상징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교체하십시오. 그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이곳의 이름은 세레니티 아일랜드입니다. 방문객들을 위압하려는 공간이 아니라 평온을 선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감히 대표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연의 모습에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다. 권희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서연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한서연 씨, 지금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여기서 자신의 철학을 꺾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제 능력을 믿고 이 프로젝트를 맡기셨으니 제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차갑고 일반적인 럭셔리 디자인이었다면 저보다 더 유명하고 기술 좋은 디자이너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 제안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 안에는 전문가로서의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다. 권희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몇 초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말에 복종하거나 두려워하며 따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면전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 안에서 그날 밤 뺏어보았던 처연한 슬픔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불꽃을 보았다. 흥미로운 불꽃이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권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3D 시뮬레이션으로 2가지 안을 모두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말은 사실상의 허락이었다. 빙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그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아직은 거친 흙과 철골 구조물만이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서연은 안전모를 쓴 채 이곳에 세워질 자신의 디자인을 상상하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권희준과 그녀는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해안 절벽 위에 만들어질 전망대 부지로 향했다. 아직 길이 완전히 닦이지 않아 발밑에는 자갈과 흙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연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이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잘못 디뎠고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이 뒤로 확 쏠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아찔한 절벽 쪽으로 기울어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추락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바로 그 찰나, 뒤따라오던 권희준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강한 팔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휘감아 안으로 거세게 끌어당겼다. 서연의 몸은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그대로 파묻혔다. 충격으로 잠시 숨이 멎었다. 코끝에는 그의 채취와 섞인 익숙한 삼나무 향이 강렬하게 끼쳐왔고 귓게는 그의 심장이 예상외로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서 아주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권희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품 안에 들어온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냘팠다. 따뜻한 천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그의 모든 감각을 어지럽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접촉이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예고 없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팔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당황과 혼란을 감추려는 듯 그는 일부러 더 가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민폐 끼치지 말고. 그는 그 말을 쏘아붙이듯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먼저 앞서 걸어갔다. 서연은 방금 전 자신을 감쌌던 그의 팔의 감촉과 여전히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그의 넓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제주도 현장 답사 이후 권희준과 한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의 아찔했던 사고와 어색했던 접촉 이후 권희준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이제 비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에게 보내는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렸고 서연의 보고서는 단 한 번의 대면 회의도 없이 서면으로만 피드백이 돌아왔다. 그의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더 높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날 그가 보여주었던 본능적인 행동과 품 안에서 느껴졌던 강렬한 심장 박동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가 제안했던 따뜻한 럭셔리 콘셉트는 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조금씩 현실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프로젝트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로 추정되는 익명의 출처에서 세레니티 아일랜드의 초기 디자인 콘셉트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유출된 것이었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가 서연이 제안했던 최종안이 아니라 폐기되었던 초기 단계의 거친 스케치였다는 점이다.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이미지와 함께 SI그룹의 신규 리조트, 독창성 없는 디자인과 환경 파괴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SI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미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소식을 접한 권희준은 즉시 관련 부서 전체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권희주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사태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홍보팀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 대응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고, 법무팀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시오. 그리고 디자인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오늘 밤 안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새로운 렌더링 이미지와 콘셉트 영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일 아침 9시 공식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할 겁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그 순간부터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숨 가쁘게 움직였다. 서연은 디자인팀의 중심에서 팀원들을 독려하며 작업을 이끌었다. 그녀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틈도 없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이 되자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빛을 발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타블렛 위를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모니터를 응시했다. 권희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전체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끊임없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올라오는 결과물들을 직접 검토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사무실의 공기는 커피향과 직원들의 지친 숨소리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의특위 시작할 무렵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다. 논란이 된 초기 디자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이미지와 영상이 완성되었다. 권희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홍보팀에 전송하고 나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지난밤 단 1분도 쉬지 않고 집중력을 쏟아부은 탓에 그녀의 체력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사무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권이준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디자인팀 사무실을 지나치던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곤히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인해 뺨에는 잉크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고, 평소 총명하게 빛나던 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감겨 있었다. 회의실에서 당돌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쳐 쓰러진 작은 아이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것에 대한 아주 희미한 죄책감,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녀의 능력에 대한 솔직한 감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는 돌아서려 했다. 이것은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늘한 새벽의 사무실 공기가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스며드는 것 같아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충동에 굴복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신의 수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혹시라도 그녀가 깰까봐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러고도 그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탕비실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을 떼어 잠시 고민하다가 인에 단 2글자를 적었다. 수고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얼마 후 창문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에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뻐근한 목을 매만지며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묵직하고 따뜻한 감촉에 깜짝 놀랐다. 고급스러운 원단에 짙은 네이비색 수트 재킷.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킷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익숙한 향기. 서늘하면서도 맑은 삼나무 향. 틀림없이 그의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우유장화, 그 옆에 붙어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들어왔다. 힘있으면서도 단정한 필체로 적힌 2글자. 수고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만을 쏟아내던 그 남자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잠든 자신에게 몰래 재킷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간 것이다. 이것은 거창한 배려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그의 서툰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재킷에는 그의 천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에 감싸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텅 빈 그의 사무실 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단단하던 빙벽 너머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비밀이 되었다. 권희주는 재킷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한서연 역시 그것을 돌려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애만 태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빙벽이 미세하게 녹아내렸다는 것이었다. 권희준의 피드백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달리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엿보였다. 아주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짧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 서연에게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냉정한 CEO라는 껍질 아래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또 다른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얼음 같은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리조트 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긴급한 서류가 도착했고 즉시 대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하필이면 외근 중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직접 서류를 들고 대표실로 향했다. 사안이 너무나도 시급했다. 대표실 문 앞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대표님, 한서연입니다. 긴급히 결제 받으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몇 번을 더 노크했지만 마찬가지였다. 혹시 부재 중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사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 풍경을 등진 채 책상 위에 놓인 디지털 액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일하는 CEO 권희준이 아니었다. 서거연은 숨을 죽였다. 그의 옆모습은 평소의 냉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과 그리움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가 보고 있는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서는 그림 한 점이 빛나고 있었다. 해질, 역해 보랏빛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색채가 인상적인 유화였다. 그림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서연을 사로잡은 것은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었다. 그의 단단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상처받기 쉬운 맨 얼굴.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영혼을 엿본 것 같은 기분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그때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연약한 감정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다시 철저한 무표정의 CEO로 돌아와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내밀었고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도망치듯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다. 방금 자신이 본 그의 슬픈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라벤더 그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그림은 대체 무엇이기에 그 얼음 같은 남자를 그토록 무너지게 만드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녀는 며칠 후 리조트에 전시할 예술작품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핑계로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 아카이브실을 찾았다. 방대한 양의 서류와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SI그룹, 예술, 후원 등의 키워드로 과거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2년 전의 날짜가 찍힌 낡은 프레스킷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SI그룹이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후원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였다.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추었다. 그곳에는 익숙한 라벤더 그림 사진과 함께 한 여자의 환한 웃는 얼굴이 실려 있었다. 최원재 신예 화가 윤수아, 불의의 교통사고로 요절. 기사의 제목이 그녀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기사는 윤수아라는 젊은 화가의 뛰어났던 재능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바로 프로방스의 해질녘이라는 제목의 라벤더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서연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촉망받던 화가 윤수아는 SI그룹 권희준 전무 액션 대표이사의 약혼녀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기사 한편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함께 실려 있었다. 어느 갤러리 개관식에서 찍힌 듯한 사진 속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된 모습의 권희준이 윤수아라는 여자의 옆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의 냉정함, 그의 일 중독,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마음을 열지 않는 철벽. 그것들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제주도 절벽에서 그녀가 떨어질 뻔했을 때 그가 그토록 경악하며 화를 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사고가 일어난 날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마치 그녀가 강민호에게 배신당하고 권희준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운명의 기이한 일치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역시 비 오는 밤에 자신과 비슷한,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자료실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권희준이 어렵거나 무서운 상사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가슴 아픔이 밀려왔다. 그가 세운 빙벽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서연은 낡은 기사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한서연은 그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그저 어렵고 무서운 상사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슬픔을 홀로 짊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자로 보였다. 연민과 안타까움이 싹트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조금 더 다가서고 있었다. 그가 야근을 할 때면 조용히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허브티를 가져다 놓았고 보고서의 디자인 시안을 고를 때도 그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차분한 색상을 은근슬쩍 추천했다. 그녀의 소리 없는 배려를 권희준이 알아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지시는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안에 불필요한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가끔은 딱딱한 업무 이야기 외에 리조트에 전시될 미술 작품의 스타일에 대해 그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고 투명한 신뢰의 다리가 조심스럽게 놓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유라가 등장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오유라는 SI그룹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태강물산 오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어릴 적부터 권희준과 알고 지낸 사이이자 양가 어른들이 암묵적으로 짝지어준 약혼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뉴욕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스스럼 없이 SI그룹 대표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 오빠, 나왔어. 화려한 이목구비와 명품으로 휘감은 완벽한 스타일. 그녀는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와 오만함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권희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의 딸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유라는 날카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단번에 권희준과 그의 주변을 맴도는 한서연이라는 디자이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권희준이 서연을 바라볼 때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질투와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를 것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오유라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그녀는 우선 한서연에게 접근했다. 리조트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척. 그녀는 서연에게 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서연 씨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서연 씨를 칭찬했는지 알겠네.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연을 권희준의 개인 집무실 옆에 딸린 작은 응접실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권희준의 사적인 물건들이 일부 놓여 있었다. 오유라는 마치 우연인 척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권희준과 윤수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 우리 수아 언니 정말 재능 있는 화가였는데 오빠가 정말 많이 사랑했었죠. 근데 서연 씨를 보고 있으면 왠지 수아 언니 생각이 나요. 그 순수한 예술가 같은 느낌이랄까.
우리 오빠가 혹시 서연 씨에게서 언니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그동안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서연의 심장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대체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서연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오유라는 다음 목표물인 권희준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윤수아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이 프리지어였고 즐겨 쓰던 향수가 특정 브랜드의 희귀한 머스크 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팬인 척 한서연의 책상 위로 거대한 프리지어 꽃다발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실수인 척 그녀의 옷에 주스를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서연 씨, 그녀는 미안해 하며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얼룩을 닦아주었다. 그 스카프에는 윤수아가 쓰던 것과 아주 흡사한 머스크 향수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연들은 권희준의 눈과 귀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준 오빠, 오늘 한서연 씨한테서 프리지어 꽃다발을 봤어. 신기하다. 수아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는데. 방금 한서연 씨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기가 나더라. 오유라가 무심하게 던지는 말들은 권희준의 닫혀있던 상처를 조금씩 헤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리지어, 향수, 그리고 그녀의 예술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죽은 윤수아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모든 것이 폭발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권희준은 디자인팀 사무실을 지나치다. 자신의 책상에 놓인 프리지어 꽃병을 정리하는 한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희미한 머스크 향, 그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오유라가 던졌던 말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저 여자가 감히 죽은 수아를 흉내내고 있다.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하고 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수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다. 대표님,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는 그녀를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끌고 갔다. 대체 무슨 꿍꿍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내 앞에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고 묻고 있잖아. 그의 외침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프리지어. 그 향수. 네 그 순진한 예술가인 척하는 표정까지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겠지. 동정심이라도 사서 이 프로젝트, 아니, 내 옆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었나. 그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그녀의 심장에 내리꽂았다. 윤수아를 흉내내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꿈깨.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얼어붙은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차갑게 돌아섰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조금씩 열리고 있던 마음의 문이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정성껏 쌓아 올렸던 투명한 다리는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 오해는 완성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옥상 정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서연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아픔 대신 거대하고 텅 빈 공동만이 남은 듯 했다. 그의 마지막 말, 꿈깨 라는 그 잔인한 한마디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귓가에서 무한히 반복되었다. 그녀의 진심,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던 연민,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던 설렘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더럽혀지고 부정당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짓밟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짧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간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팀과 권희준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적었다. 어떠한 변명도 원망도 담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재킷을 깔끔하게 개어 작은 편지 한 통과 함께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에는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다. 권희준 대표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의 작은 재능은 그 누구의 흉내도 아닌 온전한 저의 것입니다. 부디 세레니티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한서연 올림.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자취방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터미널로 향했다. 목적지는 어릴 적 살았던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상처받은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은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밤새 분노와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녀를 그렇게 몰아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주 희미한 의문이 스쳤지만 애써 외면했다. 문제를 제거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비어있는 한서연의 책상이었다. 그 위에는 그가 덮어주었던 자신의 재킷과 작은 편지 한 통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저의 작은 재능은 온전한 저의 것입니다. 담담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그는 이유 모를 짜증과 함께 어딘가 허전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 역시 프로젝트의 차질에 대한 불편함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곧바로 국내 최고의 디자인 에이전시에 연락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한서연의 부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동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유능했지만 그들의 디자인에서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권희준의 요구에 맞춰 차갑고 권위적인 럭셔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고 있을수록 권희준은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한서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따뜻함이 사라진 공간은 그저 비싸기만 한 텅 빈 껍데기 같았다. 회의 시간은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더 이상 열정적인 논쟁은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돌하게 맞서던 목소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하던 열의도 사라졌다. 사무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단순히 유능한 디자이너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얼어붙은 세계에 균열을 내던 그녀의 존재 자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그녀가 작업했던 예전 디자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화면 가득한 그녀의 스케치들, 노트에 남겨진 아기자기한 송글씨들. 그 안에는 그녀만의 색깔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어디에도 윤수아의 그림자는 없었다. 수아의 작품 세계는 강렬하고 드라마틱했지만 서연의 디자인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사람을 보듬는 힘이 있었다. 그는 왜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을까? 슬픔에 눈이 멀어 눈앞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끔찍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권희주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을지언정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능력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에게 오유라의 최근 행적과 한서연의 책상으로 배달되었던 프리지어 꽃다발의 출처를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진실은 너무나도 쉽고 허무하게 밝혀졌다. 꽃집의 주문 기록에는 오유라의 비서 이름이 남아 있었고 회사 CCTV에는 오유라가 우연히 한서연과 부딪히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저열한 연극이었다. 며칠 후 오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를 지으며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은 권희준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떠 있었다. 오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빠,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권희준은 그녀의 변명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아 더욱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태강물산과의 파트너십 또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는 그녀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사업적인 연결고리까지 단칼에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로 인해 사라져버린 한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오유라가 쫓겨나든 사라진 후 대표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빛을 잃고 암흑 속에 갇힌 듯했다. 그녀를 밀어냄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없는 세상은 그저 텅 비고 의미 없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유일하게 녹여주던 따뜻함, 그 자체였다는 것을. 한서연이 없는 세상은 권희준에게 완벽한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최고급 디자인 에이전시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결과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레니티 아랜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한서연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후회는 더 이상 그를 잠식하는 독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나 중요한 이사회보다 지금 그에게는 사라진 한 여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성과 논리가 아닌 오직 감정과 마음을 따라 내려보는 첫 번째 결정이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권희주는 그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본적지는 남해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구불구불한 국도를 지나 마침내 그의 시야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과 끼룩거리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떼. 모든 것이 서울과는 다른 느리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이곳의 시간이 마치 다른 우주처럼 흐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곳이야말로 상처받은 그녀가 숨어들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읍내의 작은 사진관에 들러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구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햇살 작업실, 낡은 건물의 하얀 페인트 벽에 그녀의 송을씨 같은 아기자기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권희주는 차 안에서 한동안 그곳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주변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절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다. 서울에서의 밝고 순수했던 모습과는 다른 깊은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그녀는 그 없이도 자신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가해자일 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차에서 내려 작업실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올랐다. 문 위쪽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그림을 그리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토록 잊으려 했던 남자가 자신의 가장 평화로운 공간에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다. 놀라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계심으로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평온하던 예술가의 얼굴은 간대없고 자신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은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았다. 지난날에 대해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어떤 분노에 찬 절규보다도 그녀의 그 완벽한 무관심이 권희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해집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녀의 다친 마음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잔잔한 바다 풍경, 포구의 늙은 어부의 주름진 얼굴, 햇볕을 쬐는 길고양이의 평화로운 모습. 모든 그림에는 그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 하나를 가리켰다. 이 그림,
살 수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벽에서 내려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금으로 값을 치르고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작업실을 나섰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권희주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읍내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매일 오후 같은 시간, 그는 어김없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말을 걸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그림을 한 점씩 사서 돌아갈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그를 무시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제발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모욕했던 것, 바로 그녀의 재능을 매일같이 돈을 주고 사가고 있었다. 그것은 100마디의 사과보다 더 무겁고 진솔하게 다가오는 그만의 서툰 속죄 방식이었다. 권희준에게도 매일 그녀의 작업실을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침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그녀의 그림을 한 점씩 사서 좁은 여관방에 걸어놓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오만한 CEO의 껍질을 벗고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한 길고 외로운 그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희준의 매일 같은 방문은 작은 바닷가 마을의 소소한 가십거리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그 멀끔하고 붙이 나는 남자가 햇살 작업실의 아가씨에게 단단히 빠졌다고 수군거렸다. 여관집 주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그의 방에 쌓여가는 작은 그림들을 보며 혀를 찾고 시장의 생선가게 할머니는 서연을 볼 때마다 서울 총각은 오늘도 왔다 갔냐며 짓궂게 놀려댔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의 끈질긴 침묵과 꾸준함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떨쳐낼 수 없는 연민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오후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작업실 문에 달린 종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그림을 한 점 사서 돌아가려던 권희준이 처음으로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 혹시 바닷가에서 잠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나 자신감 대신 조심스러운 간청이 담겨 있었다.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해변에서 만났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부드러운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걷던 두 사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이준이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직접 건넨 사과의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뜬구름 잡는 변명을 하는 대신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아, 윤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능 있는 화가였고, 그리고 나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수아와의 첫 만남, 그녀의 그림에 대한 열정, 함께 꿈꾸었던 미래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그 밤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 대해서도.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세계에 누구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별빛 아래서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밤, 배서 울고 있던 당신을. 당신의 슬픔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서 마주쳤을 때 당신의 재능과 열정은 나의 굳어있던 세상을 자꾸만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빛이 죽은 듯이 살아가던 나를 자꾸만 깨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보면 자꾸만 수아가 떠올랐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당신의 빛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싶어질까봐. 그건 수아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을 내 세상에 들였다가 또다시 잃게 된다면 나는 2번 다시는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설명이었다. 그는 질투나 오해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밀어냈던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앞에 마주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다른 누구의 대체품을 찾으려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한서연,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파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짙은 회색의 실크 손수건. 그날 밤 그녀가 배두고 왔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아주 깔끔하게 접혀있는 손수건은 그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두고 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수건 하나가 그들의 첫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가 그녀의 이름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의 존재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오해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에 박혔던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차가운 CEO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도 아닌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용서를 구하는 한 연약한 인간 권위준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손수건과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과연 그의 손을,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별이 쏟아지는 밤바다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한서연은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을 내보인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짙은 회색 실크 손수건. 그것은 그들의 엇갈린 운명의 시작점이었고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심의 증표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수건을 향하는 대신 그녀의 손가락은 손수건을 쥐고 있는 그의 차가운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이 놀란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울보라서 이 손수건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길고 길었던 그들의 오해와 아픔에 대한 완벽한 용서였다. 권희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을 위한 유일한 축가처럼 밤바다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내려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편안한 미소가 그 공간을 채웠다. 권희준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서연을 세레니티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으로 공식 임명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가 더 이상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SI그룹의 총수인 권 회장을 찾아갔다. 예상대로 권 회장은 오유라와의 파혼과 근본도 모르는 디자이너와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고작 그런 여자의 하나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걸린 파트너십을 깨뜨려. 권 회장의 불호령에도 권희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전처럼 침묵하거나 논리로 맞서는 대신 지극히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한서연 씨는 제게 고작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제 얼어붙었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의 약점이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회장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이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권 회장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권희준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재벌 3세의 굴레나 상처 입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한서연을 사랑하는 남자 권희준으로서 당당히 바로 섰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우려와 논란 속에서 문을 연 세레니티 아일랜드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차가운 기술력의 집합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리조트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숨에 국내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한서연의 디자인과 권희준의 뚝심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권희준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어느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레시엘 노아르.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재즈바였다. 바 안의 풍경은 그날과 똑같았다. 나른한 색소폰 연주, 은은한 조명, 위스키의 향기.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앉았던 창가 자리로 그녀를 이끌었다.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처럼 아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비 오는 밤에 입에 들어와 줘서 고마워요. 그의 말에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처를 극복하고 피어난 그녀의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눈부신 햇살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창밖의 비는 더 이상 슬픔이나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정화의 비였다. 가장 외로웠던 두 영혼이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고통과 오해를 거쳐 마침내 서로를 치유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린 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